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제8자 촛불 집회가 어제 전국 각지에서 열렸습니다. 한쪽에선 박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맞불 집회도 열려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재는 세한대 대외부총장, 허용범 전 국회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 8번째 주말 촛불 집회가 있었으니까 규모를 보니까 주최 측 추산 약 77만 명이 전국에서 모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아무래도 규모는 많이 줄었지만 계속해서 주말에 나오는 모습이죠. 서울에만 65만 명이 모였다는데 사실 65만 명 자체도 줄긴 했어도 엄청난 규모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8차 아닙니까? 네. 8주 동안 계속된다는 것도 대단하고요.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시위의 속성상 약간 폭력성이 띌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거 없이 시민들이 차분하게 한다는 건 정말 이 외신들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목표가 이제 탄핵을 이제 빨리 인용하라 이런 주장이고 또 네. 한교안 총리가 퇴진하라 이런 건데 또 하나는 어제 보면 전국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이제 야당의 대선 주자들이 전국에 이렇게 대전, 광주 뭐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참석해서 또 약간 부추긴 측면도 있어요. 네. 그런 거 볼 때 이게 저는 한편으로는 민의가 표출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점점 정치적으로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그런 것들이 흘러가지 않나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든 간에 네. 우리나라의 그 새로운 시위 문화의 말하자면 장을 연 촛불 집회가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하여튼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제 집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꺼지지 않는 촛불, 민심의 어떤 견고함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8차례 촛불 집회, 그중에 세 번째 촛불 집회부터 매번 거의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는 것. 네. 이건 세계 역사상 보기 드문 그런 민심의 표출인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치를 주도하는 그런 국민 주도 시대가 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 시대에서 마치 광화문 정치 시대로 넘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민심의 역량이 아주 커진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된 거는 촛불이 지금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된 지가 지금 일주일이 됐지만 아직 별로 변한 게 없다. 국민들 눈에서 볼 때는 대통령의 대리인들이 여전히 탄핵 이유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또 당은 또 도로 친박당으로 가면서 네. 국민들의 촛불이 계속 꺼지지 않는 그 이유를 빌미를 오히려 청와대에서 계속 제공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어제 촛불 집회는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이제 열렸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맞불 집회도 그곳에서 같이 열렸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좀 우려도 있더라고요. 헌재 앞에서 이제 촛불 집회가 일어나는 게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헌재가 이제 탄핵을 심판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네. 어제처럼 앞으로도 계속 어제 100m까지 허용됐지 않습니까? 예. 안국역 사거리까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그런데 정말 심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헌재가 법률 심판 기관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압박을 가하는 것이 과연 이게 옳으냐? 국민들이 정치적 주장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컨대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헌재 재판관의 신상 털기 같은 거. 네.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위협조의 그런 것들은 이 헌재 심판 자체가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을 탄핵 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체인 재판관에 대해서 신상을 위협한다든지 혹은 또 헌재가 어떤 평정심을 갖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심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주변의 위력을 가하는 것은 그건 옳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이런 의사 표현은 적극적으로 하고 또 그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돼야 되는 거지만 헌재 재판관을 위협한다든지 헌재 심판을 어떻게 상당히 어렵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돼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그 부분은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진영조차도 이번에 헌법재판소 앞에 나와서 네.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헌법재판소 안에서 동시에 압박을 가하는 그런 이제 모양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 국회에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80%가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도가 5%였고, 그리고 매일 오늘 아침까지도 끊임없이 청와대나 대통령 관련된 주변된 많은 비리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탄핵은 어떤 국민의 요구,
당연히 관철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자꾸 이제 방향이 다른 정치 공학적인 문제들 이걸 저해하거나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헌재 앞으로 몰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네. 거기에 그동안에 비켜나 있던 보수 진영이 가면서 맞불 집회를 하면서 대통령 때문에 헌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정농단의 문제가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이렇게 변질돼 가는 것. 이건 정말 조심스럽다. 네. 이건 경계해야 된다라는 문제고 그리고 양쪽 어느 진영도 헌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렇게 압박을 가는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집회에서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점이 황교안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아까 대변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정치적 구호가 나오면서 이 색깔이 좀 다르게 변질될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황교안 총리 사퇴 문제는 처음 나온 건 아니고 벌써 야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한 거죠. 그러나 네. 그것은 이제 정치적 주장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은 그 대통령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총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문구는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100% 사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북한이 저렇게 좀 조용하게 있어서 그렇지 어떤 우리가 표현하는 유사시 남북 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어떤 국가적으로 정말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총리가 그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그 권한을 100% 활용해야지 사용해야지 본인이 이거 내가 해도 되나 안 되나 해라 주저하면 그거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부재 상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지금 야권에서는 총리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는데 예. 저는 그것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아니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의 대신해서 대행해서 정부를 움직인다면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인사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2004년에 고건 대행 같은 경우도 한전 사장이라든지 다 임명했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 공공기관장 임명하는 거 가지고 저는 트집 잡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봐요. 다만 예를 들어서 전면 개각을 한다든지 또 이제 곧 검찰이 정기 인사가 닥치고 그러는데 검찰 정기 인사를 어떻게 할 거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묘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공공기관장 임명한 것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못하나 그러면은 앞으로 6개월, 8개월 동안 뭐 길게 보면 그럼 그분들도 놔두라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황 총리 권한대행 본인이 네. 대통령은 아니지만 권한대행이라고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본인이 괜히 위축돼가지고 나는 권한대행이니까 뭐 조용히 있어야겠네 이러면 안 됩니다. 본인이 국가를 책임진 사람입니다. 네. 대통령이 같은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대통령 차기를 생각해서 사심을 갖고 이래서는 안 되지만 정말 역사적 임무를 갖고 이 중차대한 시기에 국가를 내가 책임진다는 그런 막강한 막중한 인식을 갖고 해야지 본인이 괜히 위축돼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이게 대행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것은 공백기에 있는 국가 원수의 역할을 최소한에 대행한다는 뜻이지 네. 박근혜 대통령 자체를 대행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박근혜 대통령 아바타처럼 기존의 정치를 그대로 강력하게 추진할 경우는 그럼 탄핵한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이거는요 대통령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공백으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총리가 임시적으로 최소한도로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 대행은 그야말로 현상의 적당 유지 정도에 그쳐야 된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정책을 크게 바꾸거나 흔들리거나 할 경우는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정치권을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사 같은 경우도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곤란한 경우 그런 경우는 하지만 하지 않더라도 별로 아무 무리가 없는 경우는 당분간의 약간은 유지하는 게 그대로 놔두는 게 낫다. 그리고 사드 문제라든지 중요한 국가적 외교 정책도 당장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야당 요구대로 바꾸라는 게 아니고 지금같이 이렇게 혁명적 상황에서는 잠시 유보하는 게 낫다. 그리고 네. 국회 대정부 이렇게 출석하는 문제 같은 경우도 네. 말이죠. 본인이 대통령이 권한 대행이지만 사실 총리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낮은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국정 전반을 위해서 유리하다. 대통령이 대행이라고 해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 역할을 대신하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순간 전반적인 상황은 꼬이고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황 총리 개인을 위해서라도 네. 그리고 국정 전반을 위해서라도 네. 최소한 낮은 자세 그리고 현상 유지 정도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더 유리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 대정부 질문 출석 문제가 당장 이번 주 20일부터거든요. 수요일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부분은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총리로서는 당연히 출석해야 되는데 권한 대행으로서는 또 대통령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건 그것은 이제 황 총리가 잘 결정하겠지만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총리로서 정말 책임감 있게 해야 됩니다. 총리로서 답변하는 것과 대통령으로 답변하는 것은 정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그 부분과 앞으로 또 국회와 협치를 위해서도 잘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권한대행의 그 임의로서 약간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청문회 얘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청문회가 뭐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번 청문회 성과와 과제로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이번 청문회를 저도 쭉 봤는데 정말 한마디로 하면 민망했어요. 제가 민망했어요. 네. 보기가. 우선 핵심 증인들이 나오지 않고 하는 것도 정말 말이 안 되고요. 네. 나온 분들도 제가 봐도 참 민망할 정도로 이 거짓말을 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저는 더 큰 문제가 의원들이라고 봅니다. 이것은요, 원래 청문회가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호통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관계 규명이 실제 목적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쪽 불려 나온 증인분들은 자기를 보호하고 이게 소극적으로 나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네. 그분들이 도망을 못 가게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딱 길목을 차단해서 밝혀내야 되는데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의원분들이 한 30분만 혼자서 얘기하라 그러면은 미천이 드러나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네. 준비가 부실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들이 또 사실 규명에 한 능력이 부족하니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원래 그런 데서 호통 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제일 민망했던 것은 참 제가 특정 의원을 말하는 것 같아서 민망하지만 그 기독교나 천주교 신자 보고 천당 가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건요. 네. 정말 그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면 안 되는 말이고 네. 또 앞으로 불출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에 대해서 무슨 동행명령 발부하는 그런 쇼 같은 행동 하지 말고요. 징역 5년, 10년 이렇게 때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국민이 뽑은 대의기관에 출석하는 것을 하늘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나와야지 네. 그냥 나와서 시간만 때우고 안 나가도 그만 이런 제도를 바꾸는 것도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네. 본인들이 안 해놓고 본인들이 누구를 탓합니까 그것을? 저도 뭐 당장 비슷한 이번 주 이제 의견입니다만. 목요일에 이제 5차 청문회 예고가 되어 있는데 또 어떤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막에도 나옵니다만은 명칭이 최순실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최순실이 빠져 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알맹이가 송두리째 빠져 있다는 거죠. 그건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청문회 제도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건데 더구나 청와대라든지 현장 우리가 이 검증이나 이런 부분도 거부를 당하고 그래서 과연 이 청문회가 있어야 되겠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대기업 총수들 8명이 나오고 김기춘, 차은택, 고영태라든지 이런 핵심 증인들이 나와서 국민들 앞에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노출이 되고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망신을 당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큰 소리 쳐서 망실 톡톡이 사야 대기업 총수라 두 군데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국민들로부터 직접 생생하게 눈으로 현장을 볼 수 있는 있었다. 그런 점에서 청문회 성과는 상당히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완될 점 딱 하나인데요. 핵심 증언들이 나오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이것만이 앞으로 국정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성공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 상황 이번 주 역시 뭐 최대 고비를 맞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비박계가 추천하는 인사를 뭐 선임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친박계에서는 좀 반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무택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비박계에다가 비대위원장을 추천해 달라고 한 게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일부 여론에 보면은 유승민 이제 전 대표 원내대표가 네. 맡아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유승민 대표 전 대표가 맡을지도 의문이고 그 왜냐하면 독배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새누리당 누가 맡아서 그거 이렇게 서기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두 번째는 김무성 전 대표가 거기에 동의할지도 의문이고요. 네. 세 번째 더욱 가장 큰 의문은 정 원내대표가 합리적
인사라고 그랬어요. 네. 유승민 의원을 과연 친박계와 정신임 원내대표가 받아들일지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외부 인사가 만약에 오늘은 또 비박계에서 안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데 어떻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은 이번에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에 누가 되든 간에 비대위원장이 새누리당을 되살려놓고 다시 건전한 보수, 합리적 보수, 새로운 보수로 만들어내는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아마 대선 앞두고 공중분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희가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야당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 텐데 네. 일단 정우택 대표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야당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평상시 같았다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선출된 원내대표 대화를 거부하느냐라고 비판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협상에 응할 경우는 상당히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야당.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탄핵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탄핵에 반대했던 친박이 주도가 돼서 뽑아냈던 원내대표와 협상을 한다? 그럼 앞뒤가 모순이 되거든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상당히 딜레마입니다. 네. 그래서 제한적으로 거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나 이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을 뽑게 되면은 네.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제 허영범 위원장님 말씀드렸는데 이 사실 친박계에는 지금 상당히 여유만만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정우택 원내대표가 4선의 최고위원까지 진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무성이나 유승민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을 리도 만무할 뿐더러 그리고 비대위원이 한 10여 명 되는데요. 3분의 2 정도만 친박계만 하면은 유승민 위원장이 맡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친박계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위원회 전체가 말이죠. 7대 3으로 친박계가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판세는 친박계가 기울였고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만만하게 지금 나오는 거고 비박계가 오히려 지금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탈당이냐 분당이냐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추객이 전도돼버린 지금 상황이 새누리당이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이제 다음 주에 5차 청문회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문제도 있는 만큼 다음 주를 조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허영범 전 국회 대변인, 최진세 한대 대외부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